이재명 지사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요.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데 치솟는 집값을 감당 못해서 비트코인에 열중한다 젊은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나온 말 세습 자본주의. 이재명 지사 자체가 대체로서 용난 케이스잖아요. 정말 못 살아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고 공장 일하다가 팔 하나를 다치어서 장애인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노스쿨 찬성자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몇 년 전에 사법고시를 존치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막상 로스쿨을 만들어 놨더니 또 잘 사는 집안의 자제들이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를 하게 되는.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지 사법고시가.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세습 자본주의를 지금 심화시키고 있다. 뭐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뭐 비트코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말들이 많고 이게 어떤 투자 가치를 지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세습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점점 천민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저는 이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청년들이 뭐 꿈이 없다. 꿈이 없어서 오로지 비트코인밖에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을 그렇게 내몰았는데 기성세대가 왜 이거를 제한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겨우 청년들의 꿈이 겨우 어떻게 집 사는 게 청년들의 꿈인 세상이 돼버렸나. 그리고 공정을 이야기해야 될 청년들이 그 제로섬 게임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밖에 없는 전자화폐에 자기 인생을 몰빵하는 이런 현상을 기성세대가 옹호하면서 과연 청년들의 그 미래를 보호해준다 혹은 꿈을 보호해준단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습자본주의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전에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겠지만 자본주의라는 게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근본적인 생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지구에 황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을 시킬까 하는 고민에서 경제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 그 경제라는 고민 안에서 자본주의가 나온 건데 결국은 뭐냐면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을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너네들 열심히 노력해. 너네들이 이 땀을 흘려서 개간하면 이 땅은 네 거가 되게 해줄게 하는 일종의 희망의 그 동력원 같은 건데 이게 자본주의가 너무 심화되고 그 소유권에 대한 보호가 너무 강력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땅을 살 수 없고 열심히 일해봐야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기보다는 비트코인에 열중해버리는 이런 게 사회가 잉태가 돼버린 거죠 이미.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에 정점을 이미 달려버리고 있고 미국보다 예. 오히려 더 심한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사회를 어떻게 앞으로 수정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은 정말 이거는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될 고민이라고 그러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흐름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지난 70여 년 동안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강화돼서 양극화가 엄청 심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자식 교육 잘 시키면 꼭 사법고시가 아니라도 의사, 판검사 만들고 그러면서 신분 상승의 어떤 사다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건 누구나 느끼는 거잖아요. 서울대 가는 비율이 잘 사는 애들, 특히 강남 3구 애들이 서울대에 가는 비중이 거의 막 40% 이렇게 육박해 버리는 상태가 되면 올라갈 방법이 사라지는 거야. 여기는 사회 전반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사교육의 문제도 있을 거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등장을 하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비트코인이니까 집값은 올라가는데 그 집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월급쟁이로 한 달에 몇백만 원 벌어봐야 그런 집 못 사. 대출을 받아 산다고 해도 이거 수십 년간 갚아야 돼. 그런데 기회가 전혀 없는 게 아니야. 주식 대박 나버리거나 특히 옛날에는 코스닥 그런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막 올라가면 거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당하고 잘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미국식 자본주의 있잖아요. 진짜 빈익빈 부익부 강화된 거. 그게 한국 사회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북유럽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재인 케어라든지 각종 복지가 늘어나는 게 그런 차원인데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거죠. 사회가 양극화되는 시간이 훨씬 빨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복지를 해도 양극화가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 이 이야기하고 더불어 가지고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증세하겠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어. 바이든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 번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증세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절대 못 꺼내는 얘기가 증세잖아요. 진짜로. 심각할 정도로 그 이야기를 못 해. 오히려 정부세 깎아주겠다고 나서는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증세 이야기가 미국에 공식적으로 나왔어. 미국 같은 나라가 그렇다고. 미국은 정말로 완전 전면 자본주의에 가깝잖아요. 특히 트럼프 시대에는 그게 엄청 그랬던 세력이 그걸 이용해 먹어가지고 당선된 게 트럼프야. 그걸 더 강화시켰던 세력이 그걸 이용해 먹어놓고 당선된 게 트럼프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OECD 평균 정도의 증세를 하고 그만큼 세를 걷어들이고요. 왜냐하면 한국이 못 사는 나라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국이 지금 경제 규모로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명박의 부자 감세 때문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 증세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 양극화된 부분을 많이 좁혀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없어. 거의 이재명 제외하고는. 증세 이야기하면 찍혀가지고 기득권한테 거의 암살 당할까봐 증세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가 그 단어 자체에 얼마나 모순이 있는지 사실은 부자를 감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부자는 증세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기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사실 비트코인 열풍을 비판하기보다는 감당 못하게 치솟은 집값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집이 더 이상 재산 축적의 수단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게 돼야 되는데 이걸 거기에 몰두하게 내 청춘과 시간을 허비하기에 언제까지 놔둘 것인가가 문제인데 독일처럼 아니면 이제 유럽처럼 좀 자기가 더 좋은 데서 살고 싶으면 능력이 되면 살겠지만 대다수의 평균적인 사람들이 그냥 이 집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수준 높은 기본 주택을 만들겠다 이건데 좋은 게 사실 기본 주택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음마 아파트 밖에서 보면은 진짜 막 쓰러질 것처럼 지저분하고 오래됐잖아요. 압구정동 그 한양 아파트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게 밖에서 볼 땐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는 다 리모델링 새로 해가지고 밖에서 볼 때랑은 완전 일부러 딴판입니다.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돈 벌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거는 안에서 인테리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주택을 찍을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운데 지금 민주당이 코로나 손실보상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하는 것을 지금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한 7월 달 정도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까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이나 최고위원 후보자들 인터뷰를 해봐도 대부분 찬성합니다. 근데 이게 좀 내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3월 달 정도에 한번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뭐 잘 모르는 분들, 민주당 까기 바쁘신 분들은 왜 빚을 내서 막 그렇게 돈을 써? 대한민국이 제일 안 썼거든요. 다른 나라들보다 대한민국이 제일 안 썼어. 이 코로나 시기에 서민들한테 또는 뭐 자영업자들한테 또는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한테 나가는 부분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안 쓰고 싶어서 안 씁니까? 엄연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기재부에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지사 이야기랑 좀 맥락을 같이 해보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지금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가 못했다는 말에 가까운 게 아니고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빚을 내게 만드는 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중요하냐면 그 재난지원금으로 내가 홀라당 뭐 한 가구당 뭐 저번에처럼 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나오면 그걸 홀라당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일종의 마중물 같은 거예요. 자영업도 살리고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기재부라든지 민주당의 좀 보수화된 정치인들은 그 생각 바꿔야 돼요. 그렇게 나가는 돈이 끌어오는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이지 않고 막 무슨 두텁게 지원안에 많이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시기 한번 놓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7월 달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대략 나온다고 해도 이게 실기해버리면 저는 굉장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채 더 발행해도 돼요. 저는 100억 정도도 발행해도 된다고 아니 100조 정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미국도 지금 저렇게 증세 이야기하면서 지금 미국도 코로나 시국에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국민들한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번에는 진짜 밀리지 않고 꼭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2차 선별지원금 줬던 그때 첫 번째가 전국 예산의 63%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 이야기는 그 본인이 알아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소득이 줄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았고 해당이 되더라도 찾지 못해서 그 받지 못한 사람도 많았고요. 특히 프리랜서나 이렇게 고용이 되시는 분들은 사장들한테 사업자의 서명이 필요한데 사업자들의 서명을 받을 수가 없어서 못 받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일용직 알바 같은 경우도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못 받았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별 지원은 정말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1분기 성장률을 지금 작년 4분기에 비해서 1.6%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 소비는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12조 원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줘야 된다고 이것도 생각합니다. 양극화예요. 반대 말하면 양극화라고. 한국이 벌어들이는 돈은 많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용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하신 말씀. 부자 나라의 가난한 정부예요. 지금 550조 예산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거죠. 그러면 700조, 800조 늘어도 상관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연 말단적인 것만 가져와 가지고 한국이 지금 역대 뭐 OECD 비교하면 빚이 적은 나라인데 부채 증가율만 갖고 막 욕하잖아요. 당연하지. 옛날에 너무 안 썼으니까 막 몇십 프로 올라간다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있는 거에 속아 넘어가서 조용히 있는 국회의원들. 내가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초선 의원들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초선 의원들이 해야 될 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제 나온 지 1년 됐습니다. 작년 5월 달이었으니까. 그때 한참 코로나가 막 힘들게 달려가고 있을 때 초선 의원들이라도 기재부 지금 뭐하냐?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목소리라도 좀 내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걸로 들어서 지금 초선들이 했던 말 다 기억이 사라졌죠. 정말 쓸데없는 짓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살고 있나요? 세종시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딱 특별히 그런 도시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무원 이외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친구가 기재부로 세종시에서 살고 있는데 그 주위에 다 똑같은 공무원이에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회사 복지 잘 돼 있는 회사에서 다니다 보니까 코로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선별도 못하면서 계속 선별 외치는 이유가 똑같이 공평하게 못 주겠다는 이야기는 그 앞에 책상 앞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정점에 있는 게 홍남기고요. 그 선별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 그물망보다 더 작고 약한 국민이 그물망에서 걸려지지 않고 거기서 계속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그 임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프리랜서나 아니면은 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아주 영세업자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예. 더 밑으로 가라앉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었는데 이 선별 지급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댓글창에 어르신 한 분 이재명 질 좋은 직장이 아니라 놀고 있으면 배급 준다는 말이 좋아 기본소득이지 북한의 배급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분들은 새날 방송을 좀 열심히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6.25에서 사고가 그러니까. 발전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또 설명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겨울 정도로 설명을 하면 간단해요.
국가 전체가 벌어들인 돈은 많아. 근데 자동화되고 로봇이 일하고 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뭐 10대 재벌들 막 뭐 호프까지 먹여가면서 해봐야 그 사람들은 일자리 안 만들고 싶겠어요?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태에서 돈 있는 자들은 집값이 막 올라가지고 일단 자기가 보유한 게 몇십억 원대 아파트에 산단 말이에요.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왜 필요하죠? 영체 어르신, 국가는 왜 필요합니까? 국가 전체가 벌어들인 돈은 많아. 그러면은 일자리 없고 일반적인 서민들은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잖아요. 이거는 중학교만 나와도 아는 이야기잖아. 세금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거야. 1년에 10억 버는 사람하고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세금이 똑같아야 됩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받아서 왜? 이 사람은 그 사회 구제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재벌이 돈 많이 버는 게 누구 때문인데요?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일자리를 더 이상 못 만들 것 같으니까 아예 정부에서 돈으로 지급하자는 건데 놀고 있으면 배급 준다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안 되는 게 기본소득 한 달에 50만 원 주면은 그거 갖고 놀고 있을 사람 있어요? 직장 더 좋은 직장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영채님, 영채 어르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4인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인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 개인당 50만 원씩 기본소득이 나온다고 생각해 봐. 50이든 뭐 20이든 30이든 똑같이. 밖에 나가서요. 남편이 돈을 벌어. 근데 이 사람이 4인 가족인데 그렇게 아주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야. 하늘에 40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해. 그런데 4인 가족이 기본소득이 나와. 뭐 50만 원이라고 치고 200만 원이 더 나오는 거잖아요. 뭐 소비가 훨씬 늘어날 거 아니야. 일단은. 그리고 삶의 질도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본소득 때문에 놀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4인 가족인데 50만 원씩 줘서 200만 원 주고 놀고 먹어라. 그런 직장은 없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것들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 풀려가지고 돈을 많이 써. 그럼 동네 상권도 그렇고 일반 기업들도 그렇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선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냐 뭐 놀고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많이 부끄러워요. 우리 어머니 같았으면 내가 의제를 했을 거야. 아니 뭐 기본소득만으로는 인스타에서 비싼 디저트 먹으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 청년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네. 소득이라는 게 물론 이제 내가 노동을 해서 그에 따라서 얻어지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걸 되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예전 과거의 위대한 강대국들 예를 들어서 로마 같은 이런 위대한 강대국들이 망한 이유는 양극화 때문이었어요. 양극화 때문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소득이 없으면 기업도 망한다는 이 뼈저린 경험을 했던 게 사실 1930년대 경제대공황이죠.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겪은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게 후보댐 건설 사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부터예요. 돈을 지급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재고가 없어지고 기업이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됐죠. 또 그때 이제 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자동화된 기계들을 막 파괴하고 막 그런 운동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관점을 좀 바꾼 거죠. 야, 아니 왜 쓸데없이 땅을 파고 강을 막고 댐을 만들어서 굳이 기본소득을 그 사람들한테 소득을 창출해 줄 필요가 있냐. 명분이 어찌 됐건 간에 국민들 개개인이 기본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소득을 유지해 준다라는 개념의 기본소득인 거고 저는 이거를 정치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저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5천만 명의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5천만 명의 국민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모습을 그려가는 거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는 나도 마차님도 임진님도 5천만 분의 1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벌어들이는 소득 안에서 5천만 명의 국민한테 마치 주식회사 주주들한테
저기 뭐 이득금 분배하듯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1인당 10만 원이 됐다. 10만 원씩 받아가세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위치하고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당신의 역할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지 이거를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어떤 복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기본소득 문제가 정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일자리는 가면 갈수록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간단한 기술 뭐 예전 같으면 야 기술 배워서 차라도 고쳐야 했는데 지금 나오는 차들은 고칠 게 없어요. 전기차들은 부속품이 단순해져 가지고 고장날 게 없다 보니까 고칠 게 없고 그러면 그만큼 일자리가 또 사라져 버리는 예.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굶어 죽게 놔둬야 돼요. 그럼 부담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노예근성 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자인 자의 편을 들면서 자기 실생활과 상관없이 정치가 과잉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투표는 앞으로 계급 투표가 돼야 되죠. 나의 이득인 자들을 선거에서 뽑아 올리는 게 투표가 돼야 되는데 아까 그런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놀고 먹는 거죠, 저거. 물론 댓글창에 이제 씁디다. 그분이 건물주가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아니 그분도 노인연금 받는 사람일 거예요. 어. 저기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 할 건데. 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네. 아 열받네. 놀고 먹는데 돈을 줘 어르신들한테. 아니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부자 나라 가난한 정부 이 말이 정말 뼈 때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국민을 무시하고 관료만 배불리는 나라인 거예요. 그 정점에 홍남기가 있는 거라고요. 기재부가 혜택 받는 거 지금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월급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외 유학 보내주는 것까지. 자기들은 그렇게 다 쓸 거 쓰고 세종시가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이유도 그런 겁니다.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공고화시키고 있는 것이 공무원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그러면 국민은 언젠가는 그 분노가 폭발하겠죠. 예. 지금도 폭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본소득 전제가 예산이 있냐 이런 거거든요. 정치인들 인터뷰 많이 해봤잖아요. 대략 보면은 증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의 부자 증세 이야기 만약에 바이든이 연임을 할 생각이었으면 못 꺼냈다니까요. 바이든은 자기 임기 기간 동안 안에 진짜 그런 계획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자기가 총대를 맨 거야. 근데 다행인 게 미국은 부자들이 세금 내고 싶어 해.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에 이제 내수 자체가 강한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내수보다는 이렇게 뭐랄까 무역 위주로 해서 수출 위주의 산업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가난해서 소비할 여력이 없어도 외국에다 갖다 팔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문제에 관심을 덜 갖고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데는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미국 내 시장이 망하면 걔네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라든지 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저 누구지 걔 이름이 뭐였죠? 빌 게이츠. 게이츠. 아무튼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내가 정말로 지속 가능한 부를 누리려면 국민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 증세 이야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550조 수포 예산 뭐 이야기를 했지만 제 생각에는 700~800조가 돼도 아무 이상 없는 경제 규모다. 이렇게 아직 슈퍼 말씀드리고요. 아니다. 구멍가게다. 예? 슈퍼 아니고 구멍가게. 아니 오히려 너무 적은 거예요. OECD 그러니까요.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여기까지.